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우리 K 컨텐츠 수출 전략 발표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4대 콘텐츠 강국으로 임기 내에 도약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 컨텐츠가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면은 문화예술계에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세대 교체, 특히 젊은 예술인들이 계속 발굴되고 또 이게 K 컨텐츠 산업계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좀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만만치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얼마 전 그 조사에 따르면은 사실은 그 예술인들 중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사례가 거의 한 36%, 한 40%에 달하고, 그렇게 경력 단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그냥 70%가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분야보다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무려 월 수입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문화예술인들이 전체 예술인의 그냥 80%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이러니까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념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문화예술계의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책의 확립을 발표하면서 청년 예술가들의 그 처음 또는 경력 단절 이음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명목상으로는 예술인 지원을 이렇게 내걸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성과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집행된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불투명하게 또 자기 편 챙기기 이런 식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면은 문화예술계의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의욕을 잃게 하거나 또 예산의 그 성과 없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정부에서는 정말 제대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을 통해서 유능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그 실력의 뒷받침을 통해서 좀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향후 우리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계속 발굴 육성되면서 K 컨텐츠가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경쟁력을 이어나가는데 그런 운동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제언들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나라의 국격을 얘기하면 그 가늠할 잣대는 바로 그 나라의 문화예술이라고들 얘기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국격을 가늠할 것을 문화라고 하면서도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만한 가치를 느끼고 있을지 의문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강합니다. 위기를 또 기회도 만들고 5,000년 역사 위에 그 기초 위에 문화예술은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품격 높은 국가를 이루었다고 하죠. 그만큼 훌륭한데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민도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하는 K컬처는 순수예술의 사실은 기본과 응용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죠. 그걸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니죠. 이 기본에 종사하는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나날이 악화되는 실업의 위기에서 성공한 0.1%, 0.3%에게만 환호하는 이 사실이 이 시선에 상대적 자존의 상처를 안고 어려움은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나온 정권마다 청년 세대를 강조했죠. 가장 중요한 기초 예술에 대한 미래 세대는 등잔불 밑에 그늘처럼 정책의 바깥에서만 맴돌았어요. 저희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이제 미래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짊어질 젊은 청년 세대를 위해 희망의 등불이 돼야만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전 정권에 뭐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알박기, 카르텔 그로 인해서 기초예술의 지원이 편향된 건 사실이고 소외된 순수예술가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문화예술은 정치적인 사실은 카르텔에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 어느 정권이나 같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지금 이 나라 정부, 지금 새 정부는 뭔가 새로운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맞춰서 이젠 정말 좀 바꿔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모두가 누려야 할 것이 우리의 예술의 정신적인 향유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K컬처의 위상을 떨친 기본 토대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수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죠. 그래서 문화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이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반가운 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침 청년 예술 세대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술에 대한 청년 예술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죠. 청년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대통령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얘기하지만 예술인들에 대한 것은 뒷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 청년 세대에 문화예술 청년 세대를 강조할 것입니다. 당연히 포함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간의 보편적 문화복지 강화로 인해 편향된 카르텔 문화예술계에 기울어졌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순수 문화예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것을 저희들이 운동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공을 하고 온 예술가들이 와서 아까는 택배 일이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바깥에서 성공하고 온 친구들이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가 또 있었어요.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다. SNS상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 예술가는 어느 누구도 너도 나도 다 힘들었지만 본질은 이들이 무대가 없음에 없어도 살 수 있는 무대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와 작업을 이어갈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이마저도 실질적인 지원에 도움을 받는 얼마나 될까요? 검증이 어렵습니다. 예술인 자체의 규정되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문화기관의 수장이 되면서 그 예술인의 어느 기준이 예술인일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순수문화예술의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만들어진 어느 정도의 탁상 공론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원 제도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술위원회나 재단들에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획사들의 몫이 됩니다. 여기 오늘 많은 우수한 재원들을 데리고 키우면서 활동을 하는 재단 대표도 계시는데요.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정말 메세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윤을 남기는 기획사의 몫으로 그런 공연이 지원이 간다는 몫입니다. 즉 기획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연 기획서를 잘 만들어서 지원금을 탑니다. 그 혜택은
또 정치적인 카르텔 속에서 기초단체장들이나 카르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카르텔을 깨부수자고 하는 것인데 그를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깨야 됩니다. 그 기획사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순수 예술의 청년 세대들은 그것조차도 거기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스타 마케팅을 해야 되고 또 나랑 가까운 사람이 무대에 세워주기 때문에 청년 예술가가 설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공립 단체들의 공무원 직렬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립예술단에는 국가 직렬제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직에는 없어요. 각 지방예술단에도 공무원 직렬제를 신설해서 공연예술 전문 기술 직렬 제도의 업무 영속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통계 자료에 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가 2019년 한 해 벌어들인 관광 수입이나 예술 수입이 76조라고 합니다.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인데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술을 체험하러 오거나 경험하러 오는 것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하기 위하여 방문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대통령도 말씀하신 K컬처로 전 세계 위상을 떨치는데 그 뒷면에는 우리 순수예술이 K컬처로 위상을 떨칠 수 있는 밑받침,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그런 K팝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낙관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우리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순수 예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예술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범정부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의 발제와 더불어서 우리 토론자분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그 대안 모색의 시간이 될 것이고 고민이 될 것이고 어쩌면 앞으로 이것들이 정책으로 결과물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저희가 이걸 펼치니까 각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오늘 여기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은 사실 좀 편안하죠. 그런데 본인은 편안하지만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직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고민 때문에 이 대학을 선택할까 안 할까까지도 고민을 하다 보니 교수님들이 우리의 주제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다음번에는 참여를 하겠다라는 교수님 전화가 4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성공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술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저희는 투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권 쪽으로 우리가 투어를 계속 할 것이고요. 우리 지금 포럼에 우리 회원이나 임원들 되신 분들은 함께 같이 가실 것이고 각 지역에서 포럼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포럼의 조직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고 우리는 정부를 향해 국회를 향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바로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 나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 토론자분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악을 한다는 건 유사일에 축복받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작곡가 슈만과 차이콥스키와 시벨리우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들은 어떤 공통점이냐면 음악을 하고 싶은데 집안에서 법학을 하라고 강요를 해서 법학대학을 다니다가 법학대학을 결국 때려치고 다시 음악가가 된 경우입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음악으로 전공을 바꾼 거죠. 음악을 한다는 건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가 불안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 좌장으로 계신 김효근 교수님께서 지금 경영대 학장님을 하고 계시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을 하시다가 작곡가가 되겠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쫓아낸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작곡을 하는 누구보다도 작곡을 많이 하는 경영대 학장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정이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존 시민사회 음악가와 청중의 관계는 과격하게 파괴되고 단절됐습니다. 앰프와 스피커로 확성음을 전달하는 미국 동남부의 지역 음악이 세계 대중음악의 표준이 됐습니다. 기존의 음악은 클래식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그 작곡가들은 알지 못했던 용어로 음악 산업의 변방에 서게 됐습니다. 애플 뮤직 첫 화면 들어가 보면은 뭐 R&B 무슨 락 수많은 한 수십 가지의 장르가 주르륵 열거된 뒤에 맨 마지막에 클래식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갑니다. 실용음악과라는 말이 오늘날 있다는 건 기타의 음악은 실용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19세기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 도시 그리고 마을에서 잘하는 음악가는 충분히 자기의 존재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주가들은 한 세기 동안 음안과 음원으로 겹겹이 쌓인 명연주들과 비교당해야 됩니다. 몇 달, 몇 년을 걸쳐서 잘하는 레퍼토리를 연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이나 빈에서 날아온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똑같은 곡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은 예술 전공하면 앞날이 탄탄한가? 우리랑 똑같습니다. 줄리아드 음대 졸업생의 75%가 지금 예술과 관계없는 직종에서 일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거의 모두가 요식업 분야에서 탑 몇 퍼센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음식을 기꺼이 먹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성 유무에 따라서는 탑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의 의상을 얼마든지 입을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이라면 기왕이면 탑 아티스트가 연주한 거를 부득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 더해서 독특한 음악 고등교육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대학의 음대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많은 현대사회 구조가 바로 옆나라 일본을 모방하면서 출발했지만 일본도 종합대의 음대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게 1970년대, 80년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음대생의 대학 대부분이 여학생이었고 음대는 바람직한 교수를 키워내는 좋은 코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당시엔 결혼이 기본값이고 취업은 선택이었습니다. 인력의 과잉 배출이라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오늘날의 여성은 취업이 기본값이고 결혼은 선택이 됐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마한 길에서 진로를 찾지 못하는 현실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의 유명 연주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청주들은 젊고 열정적이다. 판에 박힌 것처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자기 나라에서 연주를 하면 객석이 허옇다. 다 휘머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얘기일까, 축복의 얘기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머리가 검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있어야 될 하얀 머리 관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관객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치 예언자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소리 방송으로 당시 일제 치하했던 한국인들에게 전하는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는 방송을 듣고서 이분은 마치 성경에 나온 선지자처럼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놀랐었는데요. 저는 그런 선지자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뭐냐면 한국도 관객들 머리가 곧 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야. 외국 사람들은 한국 관객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머리가 좋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동아일보에서 조직하는 해외 음악축제 프로 투어의 해설자로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80~90%가 60대, 70대입니다. 50대는 거의 없고 40대 이하는 가끔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야, 나 혼자 가기 좀 무서우니까 너 좀 따라와라고 자기 돈을 내서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주체고 자제분은 부모님의 재력하에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러 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20대에서 50대까지는 다른 나라보다도 유난한 초경쟁 사회에서 생업에 전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퇴직하고 60대가 돼야 여행도 가고 콘서트도 찾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일반 기업에서 60대세가 돼서 퇴직하는 분이 1963년생입니다. 내년 퇴직자는 1964년생, 후년은 1965년생입니다. 이게 왜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대략 1970년생 이후의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클래식 문화의 세례를 받은 첫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클래식에 미치다나 또모 같은 유튜브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클래식에 미치다 보면은 지금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두현 지휘자가 만들었죠. 음대 출신입니다. 지금은 지휘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접은 걸로 보이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지만 이 채널에 올린 80%는 자기도 안 본다. 초보적이고 유치하다. 짧고 임팩트하게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계를 거쳐서 첫 단추를 끊어줘야지 클래식 세계로 진입합니다. 전공자들이 만든 채널인데 가십성 화제도 많고 전문 연주가가 신분을 감추고 연주해서 음대생이 깜짝 놀라게 한다. 당신 정말 비전공에 맞느냐? 이런 쇼 같은 요소도 많습니다. 또 연주 배틀을 벌이고 흥미위주의 내용이 많지만 재미있습니다. 음대 출신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채널을 통해서 디토 페스티벌이라고 그 크레디아가 만든 젊은 예술가들의 실내악 시리즈 얘기인데요. 2019년까지 12년 동안 스티브 용재원이를 비롯한 젊은 남자 현악가 중심으로 펼쳐진 실내악 시리즈인데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가 달랐냐 하면은 팝 아티스트들의 마케팅 전략을 모방했다는 겁니다. 포스터와 카피를 영화 마케팅처럼 구성했고 패션 화보, 뮤직비디오 같은 팝 아티스트들의 문화 상품도 개발하고 팔았습니다. 상당한 팬덤을 이끌어냈고 버스킹 공연, 콩대 클럽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이걸 기획한 분이 음대 출신인 크레디아의 이광원 이사였습니다. 저 요즘 TV에서 골목 식당이니 동네 멋집이냐는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기본기가 안 된 사장님들한테 기본부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요리 실력은 충분한데 또 커피 내리는 실력은 충분한데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장한테 가서 인테리어부터 마케팅 기법까지 가르쳐줍니다. 사실 많은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이 솔루션이 필요한 골목 식당이나 그 동네 멋집 사장님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전공 출신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한 기획자들은 백종원 대표 같은 멘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는 종합대학의 음대들을 떠맡고 있고 약간 기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점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연주가로 육성되어 온 음악가들에게 부족한 점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종합대학의 음대는 예술 경영을 커리큘럼의 일부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엑셀도 가르치고 PPT도 재무 분석도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도 또 영상 제작과 세금 계산 방법까지 종합대학의 음대 커리큘럼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야 되고 이게 예술 교육의 일부가 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예술 경영학이 있고 예술 경영 대학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문, 이 기관들은 전문적으로 예술 경영제의 일을 걷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대학원 과정이 주로 있습니다. 그 말고 대학생활 동안에 자기가 예술을 또 연마하면서 예술 조정사 또는 모더레이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 길을 탐구하거나 염두에 두는 그런 음대생들 그리고 계속 연주 생활이나 교수 생활 말하자면 실기를 자기 생활의 주축으로 이어나갈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 활동의 영역을 스스로 넓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술 활동의 사회적 실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게 교과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김혜경 대표님께서 개인 예술가들을 지원하고자 해도 매니지먼트가 가져가고 스스로는 별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므로 개인 예술가들도 스스로 법인을 말도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대학은 전공자들에게 직접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요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서울대학의 경우, 서울대 음대의 경우 여러 전공 분야 학생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직접 팀제로 공연 제작을 해보게 만듭니다. 이런 역할을 음대뿐 아니라 공적 기관이 수행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바비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전공을 한 학생들이 그룹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공연물을 만들어 보게 하고 이를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책 당국에 제언하고 싶은 거는 보편적 음악 교육의 확대입니다. 아니 확대라기보다는 복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중고등학교에서의 예술 교육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축소되어 왔습니다. 교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예술 전공 인력의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채 어떤 지식들을 부여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악기 교육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런 교육은 예술 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예술을 전공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취감을 주고 또 합주의 기회를 주는 것은 협동심을 기르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꿈의 오케스트라나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 사회적인 지원 체제가 못 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예지만 의사들이 음악을 좋아하시죠. 듣는 데서 다 나와서 악기를 하는 의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은 전공 분야 의학을 연마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악기를 하면서 얻는 성취감이 비슷하고 또 진료의 협동에서 얻는 기쁨과 합주에서 얻는 기쁨이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취와 협동의 기쁨은 자기 직업과 직책을 막론하고 악기 교육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계층에게 유년기부터 함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까 서두에 줄리어드 음대 졸업생의 75%가 음악 외의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헛일을 했다고 생각할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는 자기는 지금 음악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음악 전공으로 배운 교육들이 자기에게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게 성취감이든 마인드 컨트롤이든 협동예술이든 지금의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8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계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경험이 자기의 삶을 구축한 귀한 토대가 되었다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많은데도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겠죠. 기본적으로는 늘 얘기를 하는 토양의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국민들이 과연 문화예술을 즐기냐, 그다음에 그런 수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좀 구조적인 문제들로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작년 했었던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비교를 한 연구였는데요. 과학기술 분야 왜 비교를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비교를 한 것들은 아니고 좀 그런 근거는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였냐면은 도시학자 중에 리처드 플로리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도시들을 분석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도쿄나 서울, 그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런던 이런 곳들을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을수록 그 도시의 GDP나 이런 것들이 높은 거죠. 도시 브랜딩이나 가치나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 정책으로 받아들인 사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와 같은 사례들일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창조도시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창조 인력을 누구로 정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학자, 그다음에 과학자, 그리고 법률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예술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예술가가 좀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술가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잖아요. 관람자가 필요하니까. 근데 또 사람이 또 많이 모일 수 있는 지대일수록 또 예술가들은 수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몰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술가들한테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그런 이제 리처드 플로리다의 창의 인력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 연구를 좀 배경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에도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헌법 제 22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창작자, 발명가, 그다음에 과학자, 정확하게 워딩은 좀 틀릴 수 있는데 예술가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들을 좀 보장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헌법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되어 있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하위 법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실행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문화예술 분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력에 대한 관심도는 좀 약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인력 양성,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력 양성이 어떻게 되어 왔냐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 전업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한 6,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다음에 8, 90년도가 되면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 인력들이나 기획 인력들 혹은 매개 인력이라고 하는 이들의 수요가 좀 늘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이제 문화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문화산업 이제에 대한 인력들이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정책으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과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좀 흘러왔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21세기가 진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은 분야들이 있죠. 그게 아까도 이제 처음에 전제로 깔았었던 이제 과학 분야와 이제 과학기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였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추격형 경제니까 어떤 산업들을 뭔가를 생산을 해서 제품들을 선진국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뭐 좀 가성비로 승부한다던가, 아니면은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싸게 생산해서 납품을 한다던가, 그런 형태의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IMF였었던 거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 체질의 변화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이제 추격형 경제보다는 선도형 경제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지식 기반 경제 사회로 갔었고, 그때 주목받은 것들이 과학기술 분야였죠.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였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대한 전망들을 그려낼 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망들을 이제 그려낼 때가 각각의 전망들을 그렸던 거죠.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 이제 원년 2000년으로 삼고 이제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미래 사회를 얘기했었고, 문화예술은 이제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형태로 그 열망들을 드러냈었죠.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들이 뭐였었냐면, 둘 다 지식 기반 경제라고 하는,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창조 인력들이 중심이 되는 것들을 맞았었는데, 두 가지 차이가 뭐였었냐면, 문화예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는 이제 법제들을 완전히 혁신한 반면에 그 시기에 문화예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했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조직력이 약해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010년대 중후반이 돼서야 법제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문화기본법이니 지역문화진흥법이니 문화다양성법이니, 그리고 최근에 뭐 예술인 권리보장법까지 그런 것들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 때 법들은 이제 주로 이런 형태로 흘러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문화예술 법제 체계 자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난점이 있었던 거죠. 이런 형태로 법을 만들어 오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법률들이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추진 체계로 돌아가다 보면은 예술 정책과 문화산업 정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 분야나 다른 형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어디과가 관리할까라고 했을 때, 아니면 뮤지컬 산업이나 그런 데는 어디가 관리할까라고 했을 때, 문체부 내에서 담당 구조들은 예술정책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수 예술들은 예술정책과가 하게 돼 있고, 문화산업들은 다 구분돼 있어요. 어디 이제 뭐 영상 비디오 진흥과,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비디오를 담당하는 과, 게임 담당과, 문화산업과, 이런 형태인데, 기초예술 쪽은 예술정책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각,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어쨌든 시각예술을 담당하는 부서, 공연예술을 담당하는 부서,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은 사실 순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생산해서 산업적으로 어떻게 커갈까라고 했을 때 선택의 구조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문화산업이 조금 더 경제가 더 잘 되니까 거기에 특화해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예술 정책은 뭐 산업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이제 예술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런 판단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제 구조에서 이제 문화예술 쪽에는 공공성들을 더 산업보다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사업으로 풀릴 때를 보면 보조금 사업으로 풀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생애 주기들도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만 좀 하고 가면, 생애 주기들도 예술 분야에서 좀 중요한 거잖아요. 청년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고,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장년에 대한 부분도 지원들이 필요할 겁니다. 노년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필요하고. 근데 초기에 청년 예술들이 2010년대 중반에 생기면서 세대 갈등이 많이 벌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만 지원이 필요하냐,
사실 예술가들 일자리 없는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대 갈등이 생겼을 때 좀 무력한 구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인력 관련 법률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조금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나마 생애 주기들 문화예술에서 생겼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전에 새예술 정책이나 이런 것들 만들면서였거든요. 근데 새예술 정책이 로 나오게 된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강행 규정이 없어요.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만 있고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추진 체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인력 관련 혹은 일자리들이 많아지려고 하면 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정책을 통해서 이 산업 구조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문화기본법에 있는 인력들이 과학기술진흥법, 이제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형태로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고, 문화예술진흥법 안에서는 인력과 관한 시행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 인력 전체를 묶고 이것들을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주로 대학이겠죠. 대학이나 초중고의 교육과도 관련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커리어를 쌓고 나가는 그 이후의 과정들과 연계를 해 나가면서 그런 형태의 구조를 짜는 법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내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 전망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 분야는 전도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0년 전보다는 좀 덜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미래 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도 요즘은 유튜버들이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예술인이냐 아니냐는 통짜로 치더라도 재밌는 구조들은 뭐냐면 유튜버 출신 중에 문화예술 전공을 한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튜버 출신 중에서도 뭐 미대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음대 나온 사람이나 실제로 문화예술 컨텐츠를 다루지 않더라도 그런 형태로 자기의 끼를 발산을 하는 예술인들이 혹은 예술인이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강하고 좀 받아들여가는 구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들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제 기본적으로 인력 구조들에 대한 법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이런 자리 있으면서 제가 좀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추상적인 가치들을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들을 설득하는 구조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들이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 개인 신민준으로 봤을 때는 설득이 되는데 정책이나 정치의 자리에서는 잘 설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영리하게 정치인과 정책을 설득할 수 있을까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신공공관리론이 행정을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선 기본적으로 이 예술을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 가치가 없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다음에 이 돈을 써서 얼마나 많이 만들었고 이런 형태로 구조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데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체계들을 좀 바꿔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 인력법이나 법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좀 많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문화산업시장 규모가 2,500조 원에 이르렀고요. 국내 문화산업시장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2,50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대국 또는 문화 강국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문화산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 발제 전에 이런 제 전제를 먼저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면서 우리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책의 제안이나 심의, 평가, 실행의 주체자, 수혜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윤리의식이 강화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지원 정책이라든지 지원 제도는 무용지물 또는 좋은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올바른 정책이라든지 지원 제도 무용주의물 또는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술 지원 제도 현장을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내로 오늘 발제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중심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첫 번째, 소액 다건에서 다액 속건으로 바뀌어야 된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술가들의 지원금이 확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단발성 분산 지원이 아니라 장기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 안무가 한 명이 성공하거나 작곡가 한 명이 성공하거나 연출가 한 명이 성공하면 주변의 예술가들이 다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발레 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하거나 아니면 피아니스트라든지 바이올리니스트 성악가들이 국제 경연대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그건 극히 개인적인 영광입니다. 하지만은 연출가나 안무가나 또 뭐 제작자들이 성공을 하면은 그 인접 예술가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모성 지원에서 생산형 지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돈을 주고 그걸 정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주거 환경도 되게 열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도시에 공실률 높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천안 시립명단에 있을 때 천안시에서 일정 그 구도심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1년에 100억 원 이상씩 계속 쏟아부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지역은 여전히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없죠. 시설이 그 리모델링 된다고 해서 건축물이 리모델링 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되지는 않죠. 저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들한테 저리 또는 무상으로 몇 년 이상 그 곳을 갖다가 공간 지원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그 지역이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업 수가 약 360만 사고요. 초중고등학교가 11,613만 교. 그다음에 전국의 축제가 등재 전국과 또 등재지 않은 것까지 다 해서 11,400개가 정도 되고요. 전국의 극장이 연합회 소속은 한 350개 정도 되는데 소극장까지 하면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 뭐 문화재단도 250개,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263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 예술인들이 충분히 직업 창출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에서 기능인을 갖다가 양성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이라든지 기본적인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만 시킨다면은 공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축제라든지 극장 같은데 우리가 얼마든지 취업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저는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630만 개가 된다면은 그 여기에서 고객 관리라든지 문화 행사 같은 걸 충분히 개최를 가능한데 우리는 극장에서 모든 것을 공연 예술을 갖다가 공연하고 거기서 소비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시각을 넓힌다면은 충분히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주면은 이러이러한 곳에서 그들은 문화예술을 찾을 것이고 단 한 명이든 10만 원이든 가격대에 맞는 하나의 그 목록들을 정리해 놓는다면은 그들도 그냥 기업에서 연말에 그 고객들을 위해서 식사 한 끼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모적인 행사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인의 정의를 보면요, 사실 예술인의 정의라고 하는 게 저희가 문화예술 창작하고 실현하고 기술 지원 등의 활동 등에 포함되는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고도지능의 전문직으로서 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지만 활동 여부를 경제적인 소득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예술인 증명에 있어요. 사실은 이 두 번째의 그 정의가 저희한테는 와,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였나, 아니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좀 저는 굉장히 크게 들었었습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저작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매개 인력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작물이 있는 건 아니고 저작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참으로 그 일반인들이 실제로 고용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천재적인 개인 혼자의 생산물이 아닙니다.
예술은 사회적 생산입니다. 사회학자 자넷 월프가 소셜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예술계가 다 같이 만들어냅니다. 시인은 글을 쓸 때 펜을 사용해야 되고 펜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시 그 일을 인쇄로 찍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정이 사회 안에서 협업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술 생태계의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많은 이들의 협업으로 예술이 탄생합니다. 여기 안에는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공생하고 있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예술계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함께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언제쯤 가능할까? 저의 질문은 이렇게 이제 규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과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날 수는 없을까요? 스타 작가가 있으면 스타 작가 때문에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가 가리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경제적 소득으로 판단을 아니한다라고 하는 걸 정의 안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처음부터 문화예술계 분들은 경제적으로 이 불편함에 대해서 그냥 감수하라는 얘기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예술가들은 한 76%가 생계적 부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행위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프라우드한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술에 대해서 올인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자가 여전히 이 76%의 생계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만 한국에서는 예술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전환한 예술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불평등함, 불공정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평등함에는 열정페이, 열정노동이라는 이 단어를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우리의 희생은 감수하라라고 하는 듯한 이 뭔가 억울함이 항상 이제 존재했었습니다. 이 부분 예술 생태계가 정말 실제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희생으로 대가를 치러줘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 예술 생태계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 나오신 여러 부분들이 있었지만 법제적인 어떤 제도적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계는 이 안에서 더 이제 심각하게 저는 사실은 그 예술계 종사자이지만 전시 기획 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겪는 미술계의 생태계에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술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작가님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작가님들의 전시들을 훌륭하게 이끌어내고 그 연구들을 해내는 학예사, 갤러리스트, 미술 언론, 에듀케이터, 아키비스트, 컨저베이터, 레지스트라, 전시공간, 그래픽 디자이너, 핸들러, 전시 테크니션, 시설 및 장비 구축, 프로그래머, 경매사, 딜러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종사자가 미술 생태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보이는 전시를 만들고 있죠. 이분들 중 가장 이제 현실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는 직업군 중 하나가 이제 큐레이터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비정규직 이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미술관 큐레이터 실태조사 연구가 2010년도 버전이긴 하지만 잠깐 보면요. 박사학위 취득자가 4% 정도가 일을 하고요. 박사과정 수료자가 22%입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취득하고 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 45%입니다. 석사학위 수료자 19%, 대학 졸업자 10%입니다.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유해야지만 큐레이터 직업을 지금 선택하고 활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있고 투자 대비 어떤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전시 기획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전시를 보기 위해서 안목을 놓기 위해서 많은 전시를 보러 다니고 이런 투자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 만큼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게 지금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민경선님이 연구한 큐레이터의 고용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이렇게 고용 불안정이 일어나는 것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보수 저임금으로 인력 착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프로그램, 시스템의 부재. 이거는 비단 큐레이터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많은 그 보이지 않는 손들, 보이지 않는 인력들,
드러나는 스타가 아니고 주변 그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현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빌어서 보여드렸습니다. 큐레이터가 비정규직 큐레이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 한 사례만은 아니고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셨으면 하는 게 문화예술계 이제 전반의 국공립 기관들에서도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지원 체계와 법망이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이렇게 이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고용의 질 지표를 좀 반영해서 그래서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미술 생태계 일자리 생성은 지속적인 과제여서 2018년에도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았고, 여전히 일자리 정책 5년간 로드맵들을 그려왔던 것들을 눈앞에서 봤지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일자리보다 더 큰 거는 사실은 보몰시의 병이 퇴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예술가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더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의 제 의견들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세계 각국의 예술인 복지 제도를 좀 탐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예술 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실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2011년 제정되고 2012년 실행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제도 개선과 방안들이 좀 실질적인 정책 입안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여러 그 공생의 제도적 시도들을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굉장히 많은 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이 예술가를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는 좀 눈여겨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영예술가나 연간 소득이 3,900유로 이하이거나 최소 3년이 된 신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적으로 예술가들도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요양보험 서비스들을 가입하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술가가 예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대가 정부 인가받은 음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8개입니다. 여기에 한 해 배출되는 인원이 8,000명입니다. 근데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8,000명 다 졸업을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네, 다 백수입니다. 백수. 지금 놀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 김병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럽의 유수 콩쿠르에 여러 상을 휩쓴 사람이 무대가 없어서 택배 일을 했습니다. 택배 일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같이 들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정말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바로 음악극 300을 만들자. 지금 전 세계는 K-팝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보시면 좀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K-팝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아프리카 빼고는 거의 다 초록색입니다. 왜? 아프리카는 아직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외를 빼고는 다 인터넷이 다음에 유튜브가 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K-팝 지도가 저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K-팝 난립니다. 근데 지금 저 K-팝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10대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되면은 K-팝을 듣겠습니까?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듣겠습니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들었던 한국 문화를 어른이 되면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한국의 문화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또 다른 문화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K-컬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오페라, 음악극, 창극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 만들어서 바로 써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품성이
갈고 닦아져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런 물건 하나 만들어서 파는 거는 바로 쓰면 바로 효과가 나지만 예술은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묵히고 삭혀야 돼서 그 다음에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만들어놔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K컬처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젊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음악극 300개를 만들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야 어떻게 300개 만드냐, 뭐 어떻게 누가 있는데, 인프라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해 8,000명의 음악도들이 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모아서 오페라나 창극은 특히 그 전라도 지방에 가면 판소리 창하시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극과 오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만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오페라나 그 음악극 한 편 만드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극작가, 배우, 성악가, 그다음에 음악 그 연주자, 연출가, 그다음에 그게 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용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한 6, 70명의 인원이 동원이 됩니다. 뭐 오케스트라까지, 큰 데는 오케스트라까지지만 작은 챔버 오케스트라 해도 20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보통 한 4, 50명에서 60명, 7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들을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3년까지는 힘들더라도 1년에 100개씩 해서 3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극 한 편 만드는데 그랜드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극장 개념으로 해서 작게 만들어서 보통 한 편당 제작비 지원을 7천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한 해 100억이면 충분히 100개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0개를 심사위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작품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은 해마다 서울에서 오페라 페스티벌도 있고 또 따로 이거를 위한 뭐 공연을 모아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은 다시 제작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그랜드 오페라로 만들어서 하나의 그 축제 형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지원에 대한 의미도 부여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또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음악극 100개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일자리 창출하는데 1년에 100억 되는 건 뭐 정부 예산으로서는 뭐 크게 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18,000개가 만들어지는데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소모성이 아니라 작품이 남습니다. 작품이 좋은 작품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그중에서 좋은 것들은 또 골라서 더 따듬어서 이걸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성산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음악극 100개 3년 계획으로 300개 만들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 나머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보셨던 모바일 그 자료집에 보시면은 그 상세하게 요약집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마침 의원님께도 자리에 계시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화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고민을 안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